저는 모든 걸 망쳤어요. 그런데 마침 혼자서 울고 있었죠.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누구에게인진 모르겠지만 소리를 내서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혼자서는 못해요. 나에겐 집이 필요해요. 집이 있어야 해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센티멘털 밸류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PD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든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한 분입니다. 이게 저 영화 본 사람 입장에서 이게 감정적으로나 그 서사적으로나 되게 중요한 장면 대사인데 이 대사만 놓고 보니까 잘 모르겠죠. 사람은 역시 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대사만 놓고 보면 무슨 부동산 대책 이런 거 혼자서 얘기해야 될 못해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전세 대출이 필요해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자산으로서 어떤 부동산 그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사실 집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상징으로서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탈면적으로 보니까 정말 다른 얘기가 되는구나. 부동산 얘기가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하면서. LH 그 광고 같아요. 집이 필요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근데 나 진짜 필요해. 갑자기 급정색. 우리 모두 정말 집이 필요한 상황.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동산으로서의 집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어떤 공간적인 배경 동시에 감정과 정서의 어떤 포장으로서의 그 공간 추상적인 의미의 공간으로서 집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 집이 또 그 집만 의미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필요한 집이란 건 대체 어떤 존재인가. 또 이게 액자식이거든요. 영화 속 영화에 나오는 대사기도 해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좀 같이 나눠보면서 이해를 해보면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네. 센티멘탈 밸류 올해 초에 이제 또 이렇게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 네. 우리가 또 소름 끼치게 늦었지만 여전히 볼 수 있다. OTT에 지금 현재 무료 공개는 안 됐고 구독자분들도 약간의 대여료를 내고 보셔야만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소정의 돈을 지불했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 네, 말씀드리고 아마 곧 OTT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바로 작품 소개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센티멘탈 밸류. 직접적으로 직역되는 어떤 찰떡 같은 한국어 단어는 없어서 아마 이런 원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 의미가 뭔지는 차차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요아킴 트리에 감독인데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보셨던 분들이면 같은 감독이라 같은 결로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연 배우도 같으니까. 줄거리 먼저 좀 나눠보면 주인공은 많지 않아요. 한 가족을 중심으로 쭉 끌고 가는 영화고 한 가족이라 하면 아빠와 2명의 딸입니다. 아빠를 먼저 어떤 인물인가 보면 구스타프라는 인물이고요. 구스타프는 쉽게 말하면 거장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장처럼 이제 어떤 영화계에서 의미를 인정하는 그런 영화 감독이에요. 베테랑 영화 감독이고 막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막 이제 누구누구 감독 회고전이 막 극장에서 지금 걸려. 예를 들면 우리도 뭐 박찬욱 감독 뭐 이런 이렇게 이름난 감독들 회고전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영화계에 남긴 작품들을 회고전으로 보여주는 등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인정받는 영화 감독인데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장편을 이제 발표하고 개봉한 지는 세월이 꽤 된. 그러니까 완전 현역에선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어느 정도는 좀 지나간 전성기는 그런 감독이에요. 그게 이제 아빠 구스타프라는 인물이고 딸들이 있어요. 딸들도 다 장성한 어른들이에요. 큰딸인 노라는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인 것으로 보여요. 영화상으로는. 근데 뭔가 하여튼 뭔지 정확하게 처음에 드러나진 않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아파. 그래서 무대에 설 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무대에서는 배우인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막 보여요. 나 진짜 공황장애나 무대 공포증 같은 뭔가 그런 것으로 유추되는 어떤 막 계속 막 너무 불안해하면서 못 서겠다고. 근데 또 가서는 또 완벽한 연기를 완벽하게 보이고. 해. 그 못 서겠다고 할 때 스태프들의 감정이 많네요. TV 입장에서는 나 저는 돌아버려 진짜. 진짜. PTSD 올 것 같았어요. PTSD 막 기도하게 돼. 제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 예를 들어 왔는데 출연자가 생방이야. 생방 5분 전에 안 나간다고 하는 거야. 갑자기 마이크 집어 던지고 나가겠대. 못 하겠대. 근데 갈래. 생방
불 들어오면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오락가락해. 할 수 있어. 후 심호흡하고 막 난리나. 근데 또 뛰쳐나가. 막 잡아와. 막 그러다 보면 세워. 그럼 막 미친 듯이 잘해. 근데 천재야 본인이 막. 제일 힘들겠다. 본인도 엄청 힘들어하죠. 힘들죠. 동료는 물론이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봐도 뭔가 동료와 뭔가 불안정한 로맨스를 겪은다던가 뭔가 하여튼 그 일 안팎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이고 위태로운 느낌을 주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이 딸은. 그게 노라라면 좀 둘째 아그네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직업은 역사학자라고 나오는데 뭐 직업적인 면보다는 가정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남편과도 지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주인공들 중에 가장 안정적인 사람 같아. 네, 그, 감정적으로나 가족 생활적으로나.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냐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이 셋은 당연히 각자 따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 계기라 하면 이제 어머니의 장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는 따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그 사망하게 되면서 엄마가 살던 그 가족들이 대대로 살고 있던 그 집으로 딸들과 아빠가 한 자리에 오랜만에 모이게 됩니다. 사실 그게 편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굉장히 어색하고 심지어는 불편해 보이는 그 상황이고 가족들끼리요? 그렇죠. 그 아빠와 딸들 사이에 아빠와 딸들 사이. 딸들은 친한데 딸들끼리 자매끼리는 자매는 괜찮아요. 친한데, 예, 네. 언니랑 동생은 잘 지내는데 이 공간도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냥 엄마 혼자 살다 끝난 집이 아니라 이 가족들이 대대 막 고조 할아버지 뭐 증조할머니 이렇게 대대로 지냈던 오래된 집이고 낡았지만 그만큼 많은 시간이 축적된 가족들의 추억을 간직한 그 자체로 가족의 역사인 집이에요. 그래서 그 저는 집이 저택을 있었던 거죠. 상상했는데 그런 느낌은 아. 아닌가 봐요. 그냥 소박한 집이에요. 작은 편은 아니야. 아파트처럼 하나의 공간은 아니고 단독 집인데 단독주택이죠. 나름대로 규모가 있긴 하지만 지하실도 있고. 이게 으리으리하고 막 화려한 저택은 아니지만 어떤 소박한 가족의 역사를 담을 정도로는 충분한 이 딸들이 각자 생활하는 집은 진짜 이케아 같아요. 이 영화가 이제 북유럽 그 영화인데 진짜 이케아 맞아. 같아요. 이케아 쇼룸 같아. 이케아 쇼룸 같이 생겼어요. 맞아. 집은. 실제로 그렇게 생겼어. 근데 이들이 모인 이 집은 조금 달라요. 현대 북유럽의 그런 특유의 디자인 문화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좀 북유럽 전통적인 할머니 집 이런 그런 느낌인 것 딱 같아. 그거야, 제가 딱 북유럽 할머니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구석에서 누구 뜨개질하고 계실 것 무슨 같고. 되게 오래된 골동품 같은 난로가 있고 뭐 아기자기하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정원도 딸려 있고 약간 그런 집이 공간도 여러 개 배경이에요. 있고. 그 공간이 보고 싶어서라도 영화를 한번 봐야 좀 그 공간이 주는 그 분위기나 미장센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테마죠. 집 자체가. 이 집에 그래서 이 세 인물이 모이는데 사실 이들이 왜 따로 살고 있냐면 오래전에 이 아버지 구스타프는 그 딸들이 아직 어리던 시점에 엄마와의 그 갈등이 불화가 있었고 그래서 아직 어린 딸들을 두고 혼자 떠나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예술에 전념하면서 여태껏 긴 세월 동안 끈끈한 교류 없이 지내온 거예요. 아 죄송해요. 본인 표정이 너무 엽혀가지고 지금. 아 뭐야. 약간 극혐했어 지금. 진짜 갑자기 나 팔색을. 스타프? 그렇게 해서 거장이 된 거야. 내 마음속에서 아웃. 그래서 뭔가 예술에는 전념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 딸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버림받았고 아빠로부터 또 엄마도 같이 버림받았던 그 상처를 평생 안고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것으로 보여요. 특히 둘 중에서는 노라가 좀 더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더 있고 강합니다. 아그네스는 상대적으로 그 아빠와도 좀 관계가 괜찮은 것 같고 언니 노라와도 잘 지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아버지 그래도 불러야지 하는 게 이제 아그네스 같은 상황인 거지. 그래도 불러야지 언니. 약간 이랬을 것 같아.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대놓고 노라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 구스타프가 웬일인지 할 말이 있다면서 노라를 다른 날 따로 부를 약속을 잡아서 만나요. 따로 보자. 왜 이 자리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 싫은 거지 노라는. 근데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언제 보자 해서 따로 밖에서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구스타프가 본인의 어떤 자전적인 어떤 스토리를 반영한 극본을 하나 들고 나타난 거예요. 영화 극본을 들고 와서 노라에게 이 작품의 주연 배우를 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비록 영상이긴 하지만 이제 노라가 훌륭한 배우니까 이 주연 여성을 연기해 줄 것을 제안을 했고
노라가 어땠겠습니까? 정말 1초도 고민 안 하고 거절을 해요. 싫다죠. 단칼에 거절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면서 나는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무슨 일을 같이 하겠냐. 연락도 하지 마라. 이러고 박차고 가버려요 그냥. 그 둘이서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어. 대화하는 걸 보면은 왜 안 맞는지 알 수 있어. 알겠어. 너무 어. 알겠어. 핀트가 너무 달라. 계속 이렇게 오해만 쌓이는 그치, 그런 그치. 류의 어. 관계인 거고 그리고 노라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해도 화가 나는데 이 아빠는 다짜고짜 어떤 맥락과 라뽀의 형성도 없이 내 작품 네가 해야 돼. 널 위해 쓴 거야. 너 해야 돼. 이렇게 냅다 던져요. 어떻게 보면 꼰대 같고 무례한 꼰대야. 아니 것 같기도 북유럽에 하고. 사는 한국 아버지인가요? 근데- 약간 진짜 약간 우리네 아버지상인가 진짜, 약간 그런 어. 느낌이 부모는 자고로 애를 낳아야 되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어, 할아버지 그냥. 그치. 그니까 조선의 향기가 느껴지네. 근데 어떻게 보면 노라의 이런 반응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게 완전 되죠. 되죠. 저 이 완전 감정선 되지. 따라가다 보면 노라가 왜 이렇게 벌컥 화를 내면서 거절했는지 다시는 보기도 싫은 말들을 했는지 이해가 좀 돼요.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는 노라는 아버지한테 자기 연기 봤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되게 물어봐요. 맞아요. 물어보면서 들어가고 실제로 나랑 왜 일하고 싶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배우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길 바라는데 아빠는 그런 거 없는 거야. 내 의도가 중요하거든. 내가 이걸 너를 위해 썼고 너가 이걸 잘 베스트고. 살려줄 건 너야. 어. 그냥 너 안 봐도 알아. 어. 네가 해야 돼. 내가 어. 딱 보면 알지 사이즈 나오지.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어, 노라는. 열받지. 아빠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져요. 노라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을 그리고 것 같아. 노란 나름대로 자기 커리어를 열심히 쌓아가는 입장에서 또 아빠랑 관계는 안 좋지만 아빠의 눈에 내 연기는 어떻게 보였을까? 물어볼 수 그렇죠. 있는 물어볼 수 거잖아요. 있죠. 인정도 받고 싶고. 그쵸.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쌓이면서 당연히 파국으로 끝이 났고 어쨌든 이 영화 이제 극본이 이제 길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구스타프는 이걸 또 해줄 다른 배우들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관 찍어야죠. 또 돌고 돌아서 약간 되게 통통 튀고 에너지가 넘치는 되게 밝은 할리우드 이제 스타 여배우가 있는 거예요. 핫스타. 그 시점에. 미국인 젊고 발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누구라도 알아볼 만한 그런 배우를 그 우연한 관계에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뭔가 이제 예술적인 교감이 된 거야. 그래서 구스타프와 그 배우가 그 엘레 배우가 페닝이 연기했습니다. 엘레 페닝이 분했고 이 극중 이름은 레이첼인데 이 배우가 자기가 해보겠노라고. 이 사람은 그리고 그냥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 진심으로 진심이야. 리스펙트를 담아가지고 이 작품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둘이 이상한 관계는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작품 세계를 인정하는 거야. 예술적으로 이제 뭔가 통했다. 그 엘레 페닝이 네. 뭐 조금 더 맥락을 설명해도 될 것 같은 게 영화제 같은 데서 그 예전에 구스타프가 만든 영화를 보고 감동해서 막 울어요. 영원 이런 걸 영원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야 해야 된다. 근데- 근데 머릿속에 좀 이게 약간 홍상수 얘기해도 되나? 아. 그러니까 약간 지금 머릿속에 어떤 아, 느낌이냐면 아, 뭔 말인지 알겠어. 할아버지와 어. 젊은 여배우. 그리고 이 그런 느낌 미국인 아닌데. 배우는 자신이 뭔가 하이틴 스타나 막 이런 맞아. 스타로 소비되는 거를 싫어. 싫어. 컴플렉스를 거지. 갖고 있어서 그치. 이런 할아버지 예술 감독한테 좀 이제 그거를 원하는 거죠. 그것도 충족을 틀린 원하는. 말 아니야. 그 있긴 있어, 있는데, 있어.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뭔가 이거 배우로서 벌써 얘기가 도약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쵸. 어떤 틀에 박힌 여배우에 기대되는 롤을 벗어나고 싶은 그쵸. 거고, 그다음 이 존경하는 감독의 영화에 되게 자기가 매료가 된 거야. 근데 뭐 불륜 아니면 오케이. 이상한 부적절한 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애정을 갖고 서로 존중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아버지는 이 작품이 자기의 가족의 어떤 역사에 얽힌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그 살았던 그 집을 배경으로 찍을 것이다. 그 집의 모습이 나오게 찍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레이첼이 이 집으로 와서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살았던 그 집인 네. 거죠. 네, 그렇죠. 그 연기 연습을 그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연습이 막 진행되는데 레이첼은 하면 할수록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따로 있다라는 것을 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자기도 연기가 나쁘지 않고 구스타프도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 주고 잘하는데 뭔가 이게 내 옷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고 자기가 어떤 연기를 해도 결국은 이건 그 구스타프의 딸 노라를 향해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구스타프도 그것을 계속 외면하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알고 있는 거야 본인도. 그렇죠. 캐스팅 1순위였던 그 배우를 그쵸. 염두에 뒀던 거죠. 그래서 이 레이첼과 이 작품을 두고 레이첼도 갈등을 겪게 되고 스스로 내면적으로. 그럼 동시에 이제 이 구스타프 본인도 이 작품을 딸에게 이제 제안했지만 배우 딸은 거절한 상황에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작품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될 것인지 동시에 단절당한 노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방황하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이 길을 잃은 모습들, 이 배우들이. 그리고 노라는 어떻게 했냐. 노라는 이제 아버지를 거절했죠. 자기는 당연히 거절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뭔가 응어리진 감정들, 불안정한 자신의 삶, 그리고 아버지와 주변 인물들과의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 때문에 또 노라는 노라대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가 처한 감정적인 그 부담 속에서 되게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보면 그 켜켜이 쌓인 감정들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요. 배우들의 호연도 있었고 연출도 그렇고 이 작품을 보면서 느낀 거는 켜켜이 이렇게 여러 겹 색깔을 쌓아서 이제 어떤 색깔을 내는 그림처럼 감정이 미묘한 결이 차근차근 쌓여서 이 복잡한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럼 나도 같이 숨이 막혀. 나도 막 너무 아파. 공감이 돼. 왜 그런지 알겠고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은 마음들이 들어. 그런 상황에서 이 갈등들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내겠죠. 어떤 식의 해소와 화합에 이르러 갈 텐데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아버지, 노라 이 중심 인물들 모두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기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방적인 잘못을 가해와 피해의 어떤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느껴지고 악인은 없어요. 절대적인 악인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절대적 선인도 없는 이 상황에서 누가 이 매듭을 풀기 시작해야 될까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 지점에 이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이 쌓였을 때 이게 그냥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자연 소멸되긴 저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어렵죠. 해요. 계기는 있어야 돼.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 당사자랑 뭔가 실제로 이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짓든 혹은 당사자 없이 내 스스로 내면에서 내 감정이 뭔가 해석이 되고 교통정리가 되든 그런 경우에는 갈등 당사자랑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 자신의 감정과도 화해를 뭔가 해야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외면이든 내면이든 내가 뭔가 매듭을 잘 풀고 다시 정리를 해서 화해를 이루어야만 이 감정이 조금씩 소멸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건데 맞아요. 이 노라와 아버지의 관계는 그 단계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되게 화해한다는 게 되게 그냥 소셜 스킬이 아니라 생존 스킬이구나. 화해를 제때 제대로 못하면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숨이 막히는 거지. 네. 그래서 크고 작은 이제 갈등을 저희가 사실은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긴 한데 지나고 보면 결국 계속 두고두고 화가 나는 거는 해소 안 된 감정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 사건의 그래서 절대적인 시작되면, 크기랑 상관없이 이게 뭔가 매듭이 안 젖으면 계속 화가 나더라고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더 이상 꺼내기 힘든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제때 되게 화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고 그건 되게 에너지도 들고 용기도 들지만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들죠. 맞아요. 어떠세요? 화해 기술, 생존의 기술 화해 갖고 기술. 계신가요? 야 너무 어렵다. 손절 기술 얘기하다가 저도 손절 얘기하다가 많이 갖고 있지. 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의 힘듦이 가족이든 친구든 이 세 명의 인물이 겪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는지 가해와 피해가 확실하면 사실 안 힘들거든요. 네가 잘못했고 내가 맞았어. 그러면 사실 쉬운 건데 그쵸. 화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다 자의식 과잉이어서 지금 생긴 거예요. 셋 다 자기 감정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소중하고 자기 사연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과잉이니까 나올 줄 몰랐네.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이게 너무 복잡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감정이어서 어디서부터 풀지 스스로도 모르는 거고 또 단순히 상대가 밉거나 싫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 세 사람 다 자의식 과잉인데다가 공감 능력도 좋고 머리가 좋으니까 이게 너무 미쳐버리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미쳐버리는 때는 거지. 이해도 되고 어떨 때 근데 우리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뭐 특히 맞아요. 약간 부모님이랑 갈등 있을 때 어떨 때는 이건 이해도 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화도 나고 근데 내 감정도 너무 소중하고 막 그런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공감이 있으니까. 나만 네. 생각하면 오히려 쉽지. 그러니까 맞아요. 나만 생각하면 그냥 화내고 솔직히 지랄맞게 굴고 이러면 되는데 못 그러는 거지.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저의 항상 스스로의 해결 방법 예를 들면 진짜 가까운 사람이랑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이렇더라고요. 실마리가 안 보이는 근데 저만의 7살 소통법이라고 제가 부르는 방법이 7살 있는데 소통법. 제가 진짜 7살이 됐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모르고 하나요? 똑똑하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병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뭐든지 모든 맥락과 내 마음의 레이어와
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무슨 막 내 어렸을 적 트라우마까지 다 얘기하면서 서서시가 이 문제를 너무 과하게 항상 생각하는 음. 거예요. 근데 7살처럼 그냥 그 순간에 내가 그래서 느끼는 거. 나 근데 이런 말 들어서 속상하고 내가 원한 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잘 해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다. 솔직해진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다. 근데 이렇게 되어서 나 진짜 속상하다. 눈물 나고 너무 어. 속상하고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음. 완전 그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그 감정만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유치원생이 말할 법한 수준으로. 근데 그러면 생각보다 저는 항상 문제가 좀 잘 풀리는 거를 경험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 7살 소통법의 첫 시작이 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원래 중학교 때 감정 진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중1 때부터 진짜 친했던 친구랑 정말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사연들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서 사이가 이상해진 친구가 있었어요. 걔랑 싸운 것도 아니고 둘이 절교한 것도 아닌데 소원해졌구나. 약간 둘이 약간 공부로 약간 라이벌 구도가 됐는데 친구 관계도 이렇게 같이 지냈던 친구 중에 누구는 누구랑 더 친해지고 누구랑 더 친해지고 하면서 약간 좀 그러면서 뭐 둘이 선생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고 약간 이상한 관계에 계속 놓이면서 결과적으로 약간 소원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둘이 다른 고등학교를 결국 가게 됐고 저는 졸업식 날 이 친구랑 이 이상하고 서로 싫어하는 건 확실했거든요. 마지막에 이 이상하고 싫어하는 관계를 매듭 지을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다. 그 졸업식 날 그거를 제가 느끼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선택인데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진짜 초딩처럼 썼어요. 너랑 참 친했었는데 이렇게 멀어졌네. 그래서 참 속상하다. 졸업식 답다. 네, 그렇게 근데 정말 속상하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 둘 이거 다 은중과 장현이잖아. 근데 우리 둘 다 것 같아. 고등학생 되니까 제가 마지막에 썼던 문장은 우리 나빴던 기억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친해지자도 아니에요. 나중에 서로를 기억했을 때 친했을 때만 기억하자. 너무 슬퍼.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불러서 갑자기 그 편지를 줬거든요. 그 친구가 진짜 당황하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이걸 나한테 왜 주지? 이러면서. 그치. 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제 싸이 방명록에 비공개로 답장을 썼더라고요. 뭐 고맙다는 식으로. 근데 그 이후로 둘은 한 번도 연락하지 그래요? 않았어요. 그치, 연락은 화해했을 네. 줄 알았는데. 화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이기적으로 제가 초딩처럼 제 감정을 배설했던 경험인 거예요. 어쨌든 마음은 지금 그것 편해졌다. 때문에 이불 킥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그래 나는 내 감정 가장 솔직하고 가장 단순하게 얘기를 했다. 그것만으로 내가 나 자신한테 좀 떳떳해지는 경험이 됐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일수록 가장 단순한 감정 표현을 해보자. 그게 제 방법입니다. 7살 소통법. 7살 소통법.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친구 입장에서도 그냥 찝찝한 무언가는 안 남았을 수는 있겠어요. 맞아. 개운했을 것 같아. 솔직히 제 진짜 은밀한 진심은 제가 이긴 기분이 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이기는 거지. 이긴다고 보통 느끼죠. 네. 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보통 그렇죠. 네. 영화도 그렇고 저 개인이 겪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극심한 갈등이 부모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진로 문제로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제 아예 연락 끊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부모님과 싸우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집 얘기랑 연결이 돼요. 내 밑바닥이 없어지는 불안감이 생겨요. 맞아. 이게 20대 때 그걸 겪으면 막 센 척하지 나는 아 나 부모님으로서 독립적인 사람이야. 막 경제적으로 이미 독립했어. 싸우고 돈 안 주니까. 근데 심리적으로는 진짜 기댈 데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 대학생 때 이제 친구들이 인생 힘들면 본가 가서 힐링하고 오는데 나는 본가에 가면 더 지옥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서울에 있는 내 자취방에 더 매몰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본가를 안 가도 심리적으로 항상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게 있는데 조잘조잘 뭐라고 그치 조잘조잘 막 신세한탄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못하니까 오히려 부모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신세한탄하고 있고 맞아.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오면 이게 답이 없어지거든요. 그 20대 때. 그래서 막 나에겐 집이 필요해요. 그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그러다가 딱 이제 결정적인 화해의 순간이었다기보다는 인식이 좀 바뀌는 순간이 있었는데 방향성이 좀 바뀌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였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힘든 시기였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 군대 가 있고 동생 되게 뭔가 안 풀리고 있고 부모님이 하신 일도 되게 힘들어지.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겠어.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하루 속상한 채로 막 지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길 가다가 그냥 평생교육 어쩌고 붙어있는 무슨 학원 같은 걸 봤다는 거야. 성인교육기관을. 거기 뭐 국비 지원 조리사 자격증 뭐 출석 몇 퍼센트 하면은 뭐 몇 퍼센트 환급 그런 거
봤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원래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우리 아들이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거 전공했다던데 뭐 좋은 건가 하고 들어가 봤대. 근데 그 사실 대학원에 제가 간 거 자체가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본 거야. 거기서 근데 이제 이런저런 요리 배우면서 엄마가 심리적 회복 과정 같은 걸 본인이 엄청 거친 거지. 그래서 정말 온갖 조리사 자격증 다 있어요. 한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중식 조리사, 바리스타. 너무 심리 멋있다. 치료의 일환으로. 그게 왜냐면 그게 또 힘들 때 그런 거 배우면은 맞아. 쌓이잖아. 맞아. 쌓이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로 이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왜 이게 약간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방향성이 바뀌는 측면이었냐면 그 전까지 저와 부모님 갈등의 핵심은 부모님이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부정했기 때문에 출발한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뭘 한다, 전공 뭘로 바꾸겠다, 대안학교에서 일한다, 뭐 대학원에 간다. 이 모든 게 부모님 보기엔 다 쓸데없는 일인 거야. 실제로 그 쓸데없는 일이라는 워딩 때문에 엄청 싸웠어. 엄청 싸웠는데 내 입장에선 그게 내 삶이 부정당한 느낌인 거니까 내가 하는 일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내가 가부러 간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아 우리 아들이 이런 공부를 했구나. 근데 그게 이런 가치가 있구나를 본인이 이제 맞아. 알게 된 거잖아요. 그걸 나한테 전화통화로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나는 내가 막 그날 어휴 감동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아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내 어떤 면을 긍정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러니까. 라는 게 이제 전해진 거죠. 물론 이제 알겠지? 물론 그 전까지도 아들 인생 부정만 했겠어. 근데 표현을 그렇게 안 하던 그치. 건데 이 스토리가 이제 전해지면서 아 이제 조금은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겠구나. 그럼 나도 이제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타격을 좀 덜 받게 되더라고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나도 그냥 뾰족하게만 대할 게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좀 복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관계가 한번 크게 찢어지면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엄청 크게 찢어지면 자국이 남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던 어렸을 때 그 집이 내가 지금 돌아간다고 해서 그 집이 아니야 사실.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생긴다는 거죠. 어떤 이 관계의 온기가 생길 수는 있다. 괜찮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저한테 뭐 지난번에 손절사람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지만 웬만하면 손절은 안 한다.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생각지 못한 계기로. 엄청 생각하지 못했죠. 내가 의도한 것도 어머니가 아니고. 본의 아니게 뭔가 그러니까 의도하시진 않았겠지만 어떤 평생 교육의 가치를 내가 알았으니까 널 이해해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전혀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모르는 새에 먼저 손을 내미신 거잖아요. 그쵸. 우리 서로를 이해하는 이 시작을 잘 해보자.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사실 계속 두 분 다 얘기했지만 화해라는 게 막 괘씸하잖아요. 내가 떳떳하고 나랑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없거나 혹은 동등한 양의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왜 먼저 숙이고 사과해야 돼? 내가 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돼? 라는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사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좋으라고 하는 건데 자꾸 잊죠. 아는데 자꾸 잊어버리죠. 괘씸죄가 있거든요. 사람은. 아 괘씸해. 근데 사실은 누군가의 관계 갈등을 봉합하고 또 잘 정리하고 결론 내는 거는 앞으로의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심지어는 내 존재 그 기본까지도 흔들 수 있는 문제를 잘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화해를 먼저 이렇게 제안하고 요청할 때 좀 스스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꺼들럭거리는 그 맛이 맞아. 있어요. 맞아. 살짝. 뭔지 그럴 수 아시죠? 있죠. 네. 아유 내가 더 어른이다. 맞아요. 이런 내 은밀한 그 자부심이 있다고요. 맞아. 거꾸로 말하면 그걸 못하는 그 전까지 나는 얼마나 노출한 거야. 정말 그것 때문에 이중고를 받아요. 맞아.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것 맞네, 때문에 맞네. 또 꽁에 있는 내 자신. 너무 맞네. 노간지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가장 스스로 노간지라 느낄 때가 나 절대 화해 안 해. 진짜 나 절대 다시 안 봐. 막 이랬는데 상대가 사실 이랬어 할 때 눈물이 주르륵 날 때 맞아. 있잖아요. 막더 졌잖아, 그러면. 그럼 진 거야. 졌잖아. 나 사실 바라고 있었나 봐 이러면서. 이렇게 대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좀 내밀어 보시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 기억해 보시고 이 노라 아버지도 실제로 서로 뭐랄까 애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 극심한 그 상처를 어떻게 할지 다룰지 모르는 방황에 저는 가깝게 느꼈고 그 모종의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어떻게 풀릴까? 어떤 이 국면이 있거든요. 어떤 국면이 딱 접어들면서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좀 다른 느낌으로 풀리고 그때부터 영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을 줍니다. 이 계기가 뭐냐면 둘째 딸 있죠. 아그네스. 오 이거 네. 말할 거야. 오. 이 스포는 아니에요. 네, 스포는 아니에요. 그래 어떤 아그네스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하고 있었어 지금. 아그네스는 어쨌든 둘 모두와 이제 아빠와 언니 둘을 이제 지켜보면서 중간에서 답답해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까. 근데 그런 아그네스가 역사학자라 그랬잖아요. 어떤 역사 사료를 찾아 나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영화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이제 자전적 얘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딸들의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극본이에요. 이 할머니를 영화에 나오는 단서들로 볼 때 뭔가 2차 세계대전 때 한거 활동을 했어. 뭔가 레지스탕스처럼 했어. 그런데 뭔가 그 대가로 고문도 받고 마침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아이고. 비극을 겪은 인물이고 사실 그 할머니 본인에게도 비극이었겠지만 그 할머니가 사망했던 시점에 이 구스타프 본인은 굉장히 어린 어린아이.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상처가 대물림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극본이었고 이걸 아그네스가 저 극본을 아버지가 제안을 했는데 언니가 거절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극본 속 내용이 뭘까? 그리고 이 자기 할머니가 어떤 일을 경험했던 걸까 실제로.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상처의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그네스가 그 아버지의 그 극본을 이해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역할들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래서 역사 공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중재자는 중요하고 근데 이제는 역사는 알아야 돼요.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노라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고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게 되는데 이 오프닝 다시 돌아가 보면 오프닝이 그 아버지가 쓴 극본 속 한 대목이에요. 이게 영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대사가 나오는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조금씩 다가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집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우스 아닙니다. 부동산 하우스. 에스테이트 아니고요. 홈이에요. 홈. 나한테는 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이 필요하다라는 이 부르짖는 주인공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인물들에게 한 번씩 입혀보는 상상을 했어요. 이걸 말하는 구스타프의 대사. 나한테는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구스타프. 나한테는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노라. 나한테 집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레이첼 등등등 생각을 해보는데 집이라는 게 이 영화에서 이 가족들이 나고 자란 그 집,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집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거기 이제 구석구석 녹아있는 가족의 역사, 그 눈물과 웃음이 둘 다 있겠죠. 추억들이 켜켜이 쌓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제 숨막히는 그 미묘한 감정들의 소용돌이. 그것들이 한 켠을 이루고 있고 동시에 영화와 연극 그 예술이라는 또 장르를 통해서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잖아요. 아버지가 만든 그 영화, 그 이야기, 한편의 이야기가 또 이 사람에게는 집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언젠가는 떠나오고 포기한 존재였지만 언젠간 다시 돌아가서 매듭 짓고 다시 그곳에 포함되어야 할 어떤 존재로서의 공간, 가상의 공간, 또 이 딸들 각자의 삶에서 잠시 상처로 인해서 고통과 안 좋은 기억의 공간이었지만 언젠간 다시 매듭 짓고 또 내가 다시 사랑으로 품어 들어가야 할 공간이었던 그 집. 여러 가지 메타포들이 영화 속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꼭 집, 이게 꼭 영화 아닐 수도 있고 각자한테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갈등을 또 봉합하고 또 다시 나아갈 수도 있는 그 가상의 공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집을 애타게 부르짖는 이 주인공의 대사가, 그러니까 극중 극의 대사가 사실은 극 밖으로도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집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로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프닝으로 골랐었고 어쨌든 이 노라도 매듭 찢어지지 않았던 감정 속에서 이 동생의 중재 또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삶이 녹아있는 작품을 통해서 그 과거에 멈췄던 시점에서 한 발짝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결말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그 무대에서 겪었던 힘듦이 해소가 되는 건가요? 노라가? 그것까지 보여주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나오진 않는데 노라도 어쨌든 몸은 성장했고 이제 어른이 됐고 나름대로 자기의 성취도 있었지만 과거의 한 지점에서는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인물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두고 온 것들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그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서로를 지탱하던 그 같이 나누었던 기억들과 사랑으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지만 또 동시에 갇혀있던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 순간들이 담긴 작품이고 이게 뭔가 풀리면서 그 전까지는 되게 답답한 면도 있고 감정적으로 되게 긴장도가 높아서 좀 숨막힌다 이러면서 봤는데 후반부부터는 너무 이렇게 고구마가 약간 조금씩 촉촉해지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또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관계에서 뭔가 풀리지 않고 막히는 것들이 약간 풀려가는 그걸 잘 그려낸 작품이고 동시에 이 북유럽의 그 풍광, 자연 풍경은 별로 나오지 않지만 그 어떤 독특한 그 분위기, 미장센 그리고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들 이것들이 잘 녹아들어 있어서 왜 이 작품이 그렇게 호평을 받았고 또 좋은 반응을 받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시고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대단하게 우리가 미학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소설 좋아하고 인물의 감정을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목의 의미는 그래서 그 집이 가진 밸류를 얘기하는 걸까요? 센티멘탈 밸류 글쎄요. 직역하면 뭐랄까 정서적인 가치? 감정적인 소중한 것? 어떤 의미, 자산 이런 것들일 텐데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갇혀있던 곳에서 나오는 계기들이 결국은 서로를 이렇게 묶어주는 감정적인 자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추억일 수도 있고 이 동생과 언니도 그런 대화를 해요. 언니가 같은 환경에서 컸는데 넌 잘 컸는데 나는 막 엉망이다. 그러니까 언니랑 나의 차이는 나는 언니가 있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큰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또 지탱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삶을 조금씩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자산인 거죠.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이거는 보시는 분마다 조금 다른 의미로 다르겠죠? 다가올 것 같아요. 이거 추상적인 개념어라서 그걸 뭘로 대입하느냐는 맞아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추천드려 보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깨알같이 재밌어요. 중간중간에. 이게 그러니까 막 계속 숨만 막혀오는 게 아니라 이 감정선은 엄청 묵직하긴 해요. 솔직히. 네. 근데 깨알같이 중간중간에 피식피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고 저 캐릭터는 뭐지? 약간 이런 거 생각해보게 되는 독특한 조크?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있고. 꽤 많아가지고 적당히 숨은 또 틔워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 약간 저도 힘든 영화일 줄 알고 봤는데 그러진 그렇죠. 않더라고요. 제가 좀 소개를 하면 되게 좀 감정적 부담이 큰가 싶은데 오히려 그걸 즐길 수 있게 잘 연출한 영화예요. 예.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영화 센티멘탈 밸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나눠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앱 통해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에피소드 들으셨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 취향의 책을 발견했다가 아니네요. 발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 아이디가 좀 수상해요. 내가 CBS PD. 이거 레인보우가 CBS 앱이잖아요? 거기에 이런 아이디로 지금 누가 달아놓으셨는지. 그러니까 미래의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내가 왜요? CBS PD.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고 그러는 거? 내가 곧 CBS PD다. 아니 나는 뭐 신입사원 지원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미래의 나. 모르겠고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아무튼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나요 또? 실제 현직이신가? 지금 현직이다. 근데 레인보우에 지금 저러고 댓글 달고 있다. 아니면 주인의식 아닐까?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다. 그쵸. 예. 취향의 책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는 이뻐해 주세요 님께서 이뻐해 드릴게요. 1년째 청취 중이에요. 예쁩니다. 저도 이런 재미난 얘기 나누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책 얘기하려면 괜히 과한 사람 된 적이 많아서 마음 맞는 사람 찾는 것도 행운 같아요. 책플릭스 출연진들의 이름과 얼굴은 모르지만 목소리 들으면 어디서든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뉴욕의 버거집이든 부산의 국밥집이든 간에요. 우연히 들릴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책플릭스 응원해요. 꼭 오래 해주세요. 네. 와우. 어떻게 뉴욕의 버거집이나 부산의 국밥집에 가실 계획은 밖에서는 좀 목소리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있으실란가 모르겠지만 그 문장이 굉장히 무슨 히트친 트로트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너무 좋지 않나요? 대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쵸? 뉴욕의 버거집, 버거집이든. 부산의 국밥집 이런 느낌으로 목소리로 알아챌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제가 목소리로 알아채임 당한 게 바로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이 바로 일어났어요. 나 진짜 이런. 깜짝 놀랐잖아. 처신을 잘하며 살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사람 정말 착하게 살아야 어떻게 돼. 알아줄 수가 있지? 며칠 전에 제가 그 혼밥생활자의 책장이라고 이제 아주 훌륭한 책 팟캐스트 있습니다. 네. 무려 10년 된 저희 선배 팟캐스트죠. 그러니까 팟캐스트계의 선배. 공개 방송을 하셔가지고 다녀왔는데 방송 끝나고 나와서 같이 간 친구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근데 어떤 분이 혹시 책플릭스 PD님 진짜요? 대박.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야. 그때 나 완전 기겁했잖아. 네? 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라고도 못했겠다. 아니라고 못하지. 거기서 어떻게 아니라고 해. 아닌데 하면 더 이상하지 예? 않아? 책플릭스 그게 뭐죠?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분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근데 같아요. 귀썰미가 되게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어. 진짜. 댓글 남기시려고 했대요.
아. 혹시 그러니까 그냥 헤어졌으면 저한테 인사를 안 하고 헤어졌으면 남기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혼밥생활자 PD님이 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서 저 나간 다음에 뒤에 계신 분이 혹시 저분 섹플레스 PD님 아니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뭐 같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후다닥 나왔건 나 이제 네. 왜냐면 거기 정리하셔야 되니까 저 먼저 갈게요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왔는데 이게 뭔가 역시 책 팟캐스트 듣는 사람 다 한 줌이고 와. 모아놓으면 다 거기서 거길 수 있겠구나. 그분도 확신하셨을 거예요. 책 팟캐스트 관련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높은 확률로 맞다. 그렇지.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감동이네요. 감동이었죠. 엄청 감사한 감동이긴 한데 일이고. 좀 두렵네요. 밖에서의 나의 막 떠들지 마. 모습을 어디서 막 어. 험한 말 하고 다니지 마. 좀 과묵하게 막 지내야겠는데. PC통신 친구 만난 것 같아요. 정모.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혼밥생활자가 역사도 훨씬 오래되고 거기 이제 작가님들이나 약간 셀럽 같은 분들도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하신 얘기가 댓글이 참 많이 안 달린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 내향인들 댓글 달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또 하긴 했어요. 그래서 댓글 다는 게 진짜 큰 마음이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걸 또 실감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드리네요. 달아주신 진짜. 댓글들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뻐해 주세요님께서 뭐 이름도 모르고 뭐 얼굴도 모르고 하지만 목소리만 들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진짜 되게 순수한 형태의 관계인 것 같다. 자기는 근데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일방적이잖아. 난 나의 모든 걸 열었는데 난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지. 그럼 여러분도 목소리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쉽지 않은 걸? 다음에 이벤트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아무튼 오늘 방송에도 그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소중한 마음이 담긴 댓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탈 밸류가 있는 댓글 네. 남겨주세요. 네, 저희는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